옛사람들의 한반도 5대 명산 여행지를 모았습니다.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금강산 순서로 재생됩니다. 옛사람 여행, 18세기 조선 관리, 서명흥의 백두산 여행. 서명흥은 1754년 문과에 급제해 여러 관직을 거쳤고 정조 즉위 직후 규장각이 세워졌을 때 제학의 첫 번째로 임명됐으며 죽을 때까지 규장각 운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이용우생을 추구하는 학문 정신으로 인해 북학파의 비조로 일컬어집니다. 다음은 그가 백두산에 올랐을 때의 여행기입니다. 영조 42년 6월 10일 나는 갑산을 출발해 북쪽으로 후덕산, 마고정, 손전항을 지났다. 띄엄띄엄 늘어서 있는 촌락들이 마치 바둑판 같다. 긴 옆에는 아가위 나무가 많다. 대추처럼 생긴 열매가 길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 열매를 산대추라고 부르면서 대추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다. 흰 새들이 떼를 지어 아가위나무 숲에 앉았다가 길손을 보고는 놀라 후드덕 날아오른다. 점심을 먹은 후 이것저것 형세를 살펴보았다. 돌로 성을 쌓았는데 높이는 8에서 9척이며 둘레는 1천여 척이나 된다. 이 성에는 사병 33명과 봉화를 보는 군졸 30명이 있는데 봉화대는 삼봉 꼭대기에 있다. 지난번 변방 오랑캐가 이것을 침범했기 때문에 진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성이 허물어지고 진의 막사 역시 낡아 제대로 적을 막을 것 같지 않아 보인다. 11일 새벽밥을 먹고 마을에 꼴을 먹였다. 운송진 뒤쪽에 있는 은사문을 지나 고개를 바라보면서 시무리쯤 가니 오시천이 나온다. 오시천은 덕은봉 아래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200리를 흘러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고갯마루에 올라 북동쪽을 바라보니 상투처럼 생긴 산이 구름에 닿은 듯 겹겹으로 둘러져 있다. 보다산이다. 고개를 넘으면 지세가 조금 평탄해진다. 두 산이 둥글게 합해져 마주친 것을 나항포라 부른다. 숙종 38년 이전에는 이 길의 잡초가 무성하여 왕래할 수 없었으나 그의 청나라 목국 등이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면서부터 길이 트였다. 그 후 갑산에서 무산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을 이용하여 이제는 큰 길이 됐다. 나항포를 거쳐 긴 골짜기를 지났다. 시보리 사이에 수목이 하늘 높이 솟아 햇빛이 들지 않는다. 부러져 누운 나무와 불에 타 쓰러진 나무들이 길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고 드러난 뿌리들이 엉겨 마치 병풍을 두른 듯 용이 서린 듯하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새는 보이지 않고 이따금 꾀꼬리가 관목 위에서 우는데 우는 소리가 촉박하게 들린다. 봄이나 표범 따위는 없고 곰과 사슴들만이 여름 더위를 피해 백두산 아래까지 왔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다. 담비와 박쥐는 어느 계절이나 있다. 그래서 담비 잡는 사람이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 물에다 띄워놓은 후 담비가 물을 먹으러 그 나무를 타고 오르내리다가 구멍에 빠지면 잡는다. 골짜기 안쪽은 평탄하고 낮은데 물이 소리를 내며 흐른다. 또 마전봉이 가로질러 있으며 그 서쪽은 험한 낭떠러지이다. 옛날에는 오랑캐가 이곳에 살았지만 청나라 황제를 따라 심양으로 들어간 후부터 이것이 모두 우리나라 땅이 되었다. 숙종 44년 우리나라에서 이곳에 진을 옮겨 설치하려고 이삼을 보내 지형을 살피게 했고 영조 15년에는 신익하를 보내 토를 잡게 했다. 이삼은 진을 설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아뢰었으나 신익하는 달리 주장했다. 신대동은 북쪽 변방을 지키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한 군사가 관문을 지키면 망명의 적이 뚫으려 해도 뚫을 수 없는 형세입니다. 진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이 살면서 지키고 있으니 신익하가 옳았고 이삼의 생각은 틀렸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높은 지대여서 일찍 서리가 내려
곡식을 심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골짜기 남동쪽은 길주와 갑산 사이에 있고 또 간평산이 감싸고 있어 길이가 20리, 넓이가 올이나 되는 평야를 이루고 있는데 땅이 매우 기름지다. 현종 15년 남구만이 이곳 감사로 오면서 지형을 살핀 다음 영파보를 설치했다. 7년 후 이곳 주민들이 서리가 일찍 내려 곡식이 익지 않는다고 하자 조정에 아래요 진을 없앴다. 그러나 그때는 삼림이 울창하고 지대가 습하고 추워서 곡식이 익지 않는 것이지 서리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은 나무가 듬성듬성하여 백성들이 골짜기에 들어와 오곡을 심는데 잘 익고 값싼 읍내와 다르지 않다고 하니 어찌 골짜기가 평지만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백두산의 한 줄기가 남동쪽에서 꺾여 포다산, 마등령, 완항령, 설령이 되는데 설령부터는 서북진이며 길주가 그 아래에 있다. 설령 위로는 참두령과 원봉이며 갑산이 그 아래에 있다. 갑산에서 남병령까지는 마덕령, 구치령, 관령 등의 산으로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어 오가는데 5, 6일은 걸린다. 그래서 만약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 아무리 빨리 알리려 해도 되지 않는다. 검천을 따라 상류의 남쪽 언덕에 닿았다. 해산의 백성들이 먼저 와서 막사를 지어 놓았는데 삼나무를 베어 들보와 기둥을 얽고 자작나무 껍질을 벗겨서 지붕을 덮고는 삼면에 보루를 세웠다. 모든 재료가 산에서 얻은 것인데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다. 만약 남쪽 지방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면 1년이 지나도 쉽사리 될 일이 아니다. 부엌이라는 사람이 점심을 내왔는데 큰 물고기가 반찬으로 나왔다. 여항이라는 고기인데 맛이 좋다. 이 고기는 그물로 잡은 게 아니라 앞개울에서 때려잡은 것이라 한다. 밥을 먹고 검천을 건너 서수라등령을 넘어 몇 리를 더 가니 고개가 더욱 험해지고 길이 구불구불하여 앞서가는 사람은 위에 있고 뒤따르는 사람은 바로 아래에 있게 된다. 밑을 굽어보면 저승 같고 위를 보면 높은 하늘이다. 우박이 한참 쏟아지더니 이내 그쳤다. 고갯마루에 오르니 동쪽에는 길주가 보이고 뒤에는 덕운봉과 완항령이 구름 속에서 점점이 보인다. 이곳부터는 지세가 평탄하고 늙은 삼나무가 많다. 15리를 가면 단산봉이요 왼편은 압록강이다. 그 밖에는 오랑캐 산들이 푸른 장막을 친 듯 줄지어 있다. 북서쪽에 백두산 꼭대기의 희미한 모습이 마치 책상에 엎어 놓은 흰 그릇처럼 보인다. 오리를 더 가면 본장평으로 광활한 나무숲이 화살 다발처럼 빽빽이 들어서 있다. 또 15리를 가면 심포인데 하늘이 탁 트이고 골짜기가 넓다. 일행이 막사를 치고 밥을 지어 먹었다. 잠자리를 만든 다음 삼나무를 베어다가 화토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기운을 쬐었다. 새벽밥을 먹은 후 우거진 삼나무 숲을 헤치며 가는데 모기떼가 달려들어 아무리 쫓아도 소용없다. 오리를 가면 중심포, 또 오리를 가면 말심포이며 오리를 더 가면 험한 절벽이 우뚝 솟아 삼나무가 우거진 곳이 나타나는데 구연이라고 한다. 또 오리를 가면 자포에 양쪽 줄기가 있는 바 하나는 보다산 아래에서 서쪽으로 하나는 보다산 서북쪽에서 흘러온 것이다. 이곳에서 모여 하나가 되어 서쪽으로 10여 리를 흐르다가 압록강으로 흘러든다. 그러므로 산과 들판을 통틀어 자포라고 부른다. 평평한 곳에 막사를 치고 점심을 지어 먹었다. 자포 고개를 넘자 고개가 끝나고 넓은 땅이 40리를 뻗쳤으니 판막이란 것이다. 삼나무들이 모두 불타 고목이 되었는데 이건 역시 길 가던 사람들이 놓은 불에 타서 그렇게 됐다. 그러나 하늘 높이 곱게 우뚝우뚝 솟은 나무 둥글에 바람이 불면 구목마다 퉁소나 생황을 부는 듯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듣기에 좋다. 자포에서 41리를 더 가서 이모수에서 묵었다. 이 물은 보다산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러 서쪽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처음에 그와 조엄은 백두산 유람을 약속했으나 꼭 실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운총에 이르러 말했다. 옛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곁들여 몇 가지 일을 했네. 우리가 산수 경치만 즐기는 것은 천박한 듯하니 이곳 요새들의 형세를 살피고 위도를 측정해 두는 것이 좋겠네. 그래서 목수와 목재를 구해 상한이라는 관측기구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북극성 위치를 측정했더니 42도가 조금 못되어 중국의 심양과 위치가 비슷하다. 해뜰 무렵 임오수를 출발하여 숲으로 10여 리를 가서 호항령에 이르렀다. 호항령은 구불구불 북쪽으로 가로뻗쳐 북쪽 경계를 이루었는데 삼수갑산과 육진의 척추가 되고 백두산과 소백산의 문턱이 된다. 여기에서 무산과 백두산 가는 길이 나누어진다. 북쪽 사람들은 이것을 천평이라 부른다. 북동쪽으로 수백 리가 펼쳐져 있으나 우거진 숲 때문에 멀리 바라볼 수 없다. 갈린 길로부터 북으로 오리를 가니 산수가 수려하여 심신이 상쾌하다. 삼지연에 이르렀다. 오른쪽 못은 둥글고 왼쪽 못은 네모졌으며 가운데 못은 넓고 주위가 15리나 되며 작은 섬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숲을 이루었고 동물이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맑아 헤엄치는 고기를 셀 수 있다. 떼지어 노는 물오리 수십 마리가 뜰듯 잠길 듯 헤엄치면서 사람이 가까이 가도 놀라지 않는데 갈매기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간다. 물가 모래밭에는 노루와 사슴 발자국이 어지러이 나 있으니 이야말로 신선의 땅이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님을 알겠다. 일행 가운데 경포대와 영랑호를 본 사람이 있는데 모두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내가 일찍이 중국에서 본 태액지도 이곳보다 훨씬 못하다. 삼지연에서 북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천수라는 곳이 있는데 땅 위로 샘물이 솟아오르기에 붙은 이름이다. 천수를 거쳐 북쪽으로 오리를 가면 붉은 솟은 절벽과 깊은 골짜기와 마주치는데 바깥은 말뚝처럼 우뚝하고 안쪽은 깊은 구렁텅이로 되어 있다. 말을 세우고 내려다보니 큰 골짜기의 중간이 잘려 이루어진 골짜기로 양쪽 언덕에 수포석이 마주 서 있으며 푸른 삼나무가 그 위를 덮어 마치 병풍처럼 보인다. 골짜기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고 물가의 모래가 눈처럼 희다. 이 모래는 수포석 가루인데 말이 달리기라도 하면 먼지가 날아와 얼굴을 가릴 듯하다. 10여 간마다 검은 수포석이 계단처럼 층을 이루므로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야 하는데 두 절벽 사이에 바위가 끝나고 흙이 덮인 곳을 지난다. 이런 길로 35리를 갔다. 이것은 바로 백두산 아래 기슭인데 흘러내리던 골짜기의 물이 가뭄 때문에 말라서 큰 길이 되었다. 그러나 장마가 지면 많은 골짜기에서 물이 쏟아져 폭포가 되고 경랑이 되고 소용돌이가 되면서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의 근원이 된다. 연지봉이 점점 가까워지자 소백산의 낮은 봉우리가 마치 사람의 상투처럼 보인다. 연지봉 아래에 다다르니 골짜기가 끝나고 산이 시작된다. 북쪽에 둥글고 높은 봉우리 3개가 나오는데 모두 흰색이어서 백자를 엎어 놓은 듯하며 들쭉날쭉한 봉우리들은 백두산의 남동쪽 모습이다. 나와 조엄은 그 모습을 보고 기쁜 나머지 말을 채찍질하여 곧장 달리려는데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조형규와 원상태가 말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여기에서 백두산까지는 30리 남짓 되지만 구경하면서 왕복하려면 90리 갈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은 벌써 저물었으니 백두산 밑에 이르면 깜깜해질 것입니다. 만일 비바람이라도 몰아치면 진퇴의곡일 터인데 그래도 떠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앞으로 나가자 일행도 할 수 없이 뒤따라왔다. 10여 리를 가니 해가 지는데 앞봉우리는 아직도 멀다. 모두 말에서 내려 조형규의 말을 듣지 않은 이를 후회했다. 할 수 없이
연지봉 아래로 되돌아왔다. 원상태가 말했다. 예로부터 여기서 목욕제 개하고 제문을 지어 제사 지낸 후 백두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바람과 구름, 안개 때문에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니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값싼 부사가 제수를 마련해 제사 지냈는데 그 제문은 다음과 같다. 오뚝한 백두산은 진산이기에 아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전모를 보고자 합니다. 풍찬 노숙하면서 왔습니다. 산신령께서는 이런 정성을 살피어 구름과 안개를 거둬 주소서. 하늘에는 해와 별이 환하여 감추는 게 없는데 산만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늘의 뜻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정성 어린 매밥으로 희생을 대신합니다. 이 제문은 내가 지은 것이다. 값싼 부사가 제수를 준비하고 장교가 제사를 올리게 했다. 부사가 친히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장교를 시켜 대신한 것은 수령은 지방관 책임을 가진 자이므로 임금만이 할 수 있는 산천 제사를 지내기에 곤란한 혐의를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교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한 것은 그가 이것 도박이이고 토착이는 마땅히 그 지방 풍속을 따라야 하는 까닭이다. 14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둥근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일행 모두가 가마나 말을 타거나 걸어서 천천히 산으로 올라갔다. 산에는 본래 나무가 없어 하얗지만 이따금 이름 없는 울긋불긋한 꽃들이 피어 있다. 절벽 사이에 층층으로 붙은 얼음이 아직 녹지 않아 멀리서 보면 눈처럼 반짝이는데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면 점점 보이지 않는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 사이로 20리를 가니 백두산의 새 봉우리가 얼굴에 와 닿는다. 바로 연지봉 아래에서 보던 봉우리이다. 남동쪽 언덕 아래에 나무 울타리가 둘러 있으나 넘어지고 썩어서 몇 개 남지 않았다. 그 울타리 안에 정개비가 서 있다. 정개비는 다듬지 않은 작은 돌에 새겼는데 청나라 목극등이 그들 임금의 명을 받아 이곳을 순시해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폼강이 되는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정개비 오른쪽 언덕으로 해서 약 10리를 올라갔다. 꼭대기에 오르니 사방의 여러 봉우리가 모두 발밑에 깔리고 앞이 탁 트여 하늘 끝까지 바라보이는데 다만 시력에 한계가 있음이 한스럽다. 추측하건대 저 북쪽은 영고탑, 서쪽은 요동, 서남쪽은 해산진, 동쪽은 무산, 회령 지방일 것이다. 그중 남동쪽 한 줄기가 소백산의 허황령을 거쳐 보다산, 마등령, 덕운봉, 상검산, 하검산 등이 되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산들의 주맥이다. 아래에 깔린 산봉우리들을 내려다보니 높고 낮고 뾰족하고 둥근 모양이 파도가 일렁이듯 안개구름에 쌓여 눈앞으로 밀려온다. 두 봉우리 사이에 움푹한 곳은 평지에서 5, 600길 되는 높이인데 넓고 평탄하여 그 가운데에 둘레 40리 되는 천지가 있다. 모세 물이 맑아 하늘빛 그대로이다. 먼 남동쪽 적광색에 돌산 세 봉우리는 높이가 가지런하고 또 다른 세 봉우리 중 가운데는 입안의 혀처럼 낮게 생겼다. 12봉우리가 모세 사방을 성처럼 둘렀는데 어떤 봉우리는 신선이 승로반을 이고 있는 듯도 하고 어떤 봉우리는 붕새가 부리를 쳐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기둥처럼 떠받치고 어떤 것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다. 그 안은 모두 깎아지른 절벽으로 붉고 푸른색이 감도는 게 마치 무늬 있는 비단 휘장을 두른 듯하며 밖은 아찔하게 솟은 수포석 절벽이다. 봉우리 몇 개를 거쳐 가면서 보니 못이 둥글기도 하고 네모지기도 하여 보는 방향에 따라 모습이 다르다. 남동쪽에 있는 평평한 봉우리에는 검은 돌이 많은데 값싼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 각근의 구슬을 만든다고 한다. 높은 곳에서 못을 내려다보니 삼면이 산으로 막히고 북쪽만 트여 넘쳐흐르는 물이 혼동강을 이루어 곧바로 영고탑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압록강과 톰강이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잘못이다.
사슴들이 떼를 지어 놀고 있는데 어떤 놈은 물을 먹고 어떤 놈은 달리며 어떤 놈은 누워있고 소리내며 달리는 놈도 있다. 검은 곰 두세 마리가 절벽을 오르내리고 이상하게 생긴 새 한 쌍이 헐헐 날아와 못에 물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한 폭 그림을 보는 듯하다. 이때 100명 가까운 일행이 산봉우리 위에 둘러서서 구경하는데 산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조차 낭떠러지 끝으로 발이 미끄러지는 줄 모르고 넋을 잃고 있었다. 나와 조엄이 아슬아슬하게 느껴 말렸으나 모두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조형규에게 붓을 준비시켜 이곳 광경을 그리게 하고 지남철로 봉우리 위치를 재어보았다. 한나절 동안 구경했는데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여기에 자주 왔다는 값싼 사람들이 말했다. 예전부터 이 산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 날 목욕 재개하고 심부름꾼까지도 꺼리는 일을 못하게 했는데도 안개구름과 비바람이 몰아쳐 이번처럼 장관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정오가 되어 나와 명소 등은 내려오고 다른 사람은 뒤떨어졌는데 목 가운데서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급히 내려왔다. 일행이 연지봉 앞에 있는 숙소에 모여 잠시 쉰 다음 40리를 가서 천수에서 잤다. 적막한 산속에 달빛이 대낮처럼 밝았다. 피리와 해금을 서너 곡 연주하게 하고 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니 세속을 떠나 별천지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올 때 나와 조엄이 삼지를 지나면서 그 경치가 아름답고 운치가 있어 기뻐하였다. 다만 아직 백두산을 보기 전이어서 그곳에 마냥 머물면서 두루 구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일행과 삼지도를 구경하기로 했다. 피리와 젖대를 앞세우고 천천히 중지에 도착해 모래사장에 앉았다. 저쪽으로 건너고 싶으나 수심을 알지 못해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조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왔다가 저 섬을 보지 못하고 돌아갈 줄 어찌 알았겠는가. 그러자 옆에 있던 민원이 관노에게 빨리 가서 수심을 알아보고 오라고 호통쳤다. 내가 물에 빠질 것을 염려에 말렸으나 막무가내였다. 물은 언덕 동쪽에서 섬의 저쪽까지는 겨우 무릎에 찰 정도였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면서 가마에 오르자 모두 뒤따랐다. 섬에 이르러 보니 나무가 울창해 몸을 옆으로 돌려야 지날 수 있고 무성한 갈대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자에게 앞서가며 풀섭을 헤치게 하고 철쭉 나무를 베어 지팡이를 만들어 짚은 후 옷을 걷고 발걸음 가는 대로 왔다. 북서쪽에는 백두산, 소백산, 신봉에 높고 낮은 봉우리가 줄지어 선게 매와 풀은 매가 서로 쫓으며 좌우로 날아드는 형세이다. 남동쪽은 천평과 허황룡이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상위에 죽순을 세워놓은 듯 삼나무가 뾰족뾰족해 경치 좋다는 복례산이나 영주산과 비교해 어떨지 모르겠다. 조엄은 목가에서 갓을 씻고 나는 옆에 앉아서 물장난했다. 피리와 검은고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져 산수와 정취가 어울렸다. 이때 원상태가 말했다. 예로부터 이 섬을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겨 감히 들어오지 못했기에 두 어른께서도 여기에 오시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섬의 이름을 물었더니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세 못 중 가운데 것은 상원지, 오른쪽 것은 중원지, 왼쪽 것은 하원지라 명명하고 섬은 지추도라 했다. 나는 붓을 찾아 삼나무 껍질에다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서명훈과 조엄이 이것을 지나며 지추도라 명했다. 그러자 모두 좋아하여 후세에 전해야 한다면서 칼로 새기는데 나무가 돌처럼 단단하여 깊이 파서 바위에 새긴 듯 오래 가도록 했다. 내가 탄식하듯 말했다. 우리가 떠난 후 어떤 사람이 이것을 찾아와 새겨놓은 것을 볼까? 이에 조엄이 말했다. 그때쯤 나무가 돌로 변할 수도 있을 걸세. 반나절을 마음껏 놀고 해가 기울 무렵 자포의 장막으로 돌아와 20리를 더 가는데 북서쪽에서 내성이 은은하게 들리더니 모든 산에 비가 쏟아지다가
한두 시간 후에 그쳤다. 이곳은 백두산과 소백산의 중간 지점이다. 이날 밤 달빛이 온 산에 가득히 비추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삼나무 숲 사이에서 옥을 굴리는 듯한 소리로 들린다. 그러자 조엄이 일어나 앉더니 말했다. 오늘은 유두날이 아닌가. 소동파가 관광지방에 귀향을 가 있을 때도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생일인 7월 보름에 적벽 아래에서 배를 띄우고 유람했었다네. 이럴진데 우리 일행이 이런 밤을 그냥 보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는 장막 앞에 솥을 걸게 하고 나무를 베어다 불을 떼어 콩을 볶아 일행에게 돌렸다. 그걸 먹으면서 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 후 늦게야 잠자리에 드니 꿈속에서까지 정신이 맑았다. 옛사람 여행 면함 최익현의 한라산 여행기. 면함 최익현은 조선 말기에 활약한 문신이자 을산응약 당시 의병을 일으켜 일본에 맞선 선비 의병장입니다. 최익현은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 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일로 1873년 제주도에 유배됐는데 그는 1875년 유배에서 풀려난 후 한라산에 올라가 본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그때 최익현이 기록한 한라산 여행기입니다. 고종 10년 겨울 나는 조정에 죄를 지어 탐나로 귀양을 갔다. 하루는 섬 사람들과 산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물었다. 한라산 경관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바인데도 읍지를 보거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경한 이가 별로 없더군요. 이는 갈 수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가지 않아서인가요? 이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한라산은 400리에 걸쳐 넓게 뻗어 있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서 5월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백록담은 하늘에서 여러 선녀가 내려와 노는 곳으로 아무리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항시 흰 구름이 서려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주산이라 부르는 그곳은 삼신산의 하나이지요. 어째 보통 사람들이 쉽게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뒤 을해년 봄 나는 나라의 특별한 은전을 입어 귀양사리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한라산 탐방 계획을 정하고 선비 이기남에게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일행은 어른이 10여 명에 하인 대여섯 명이 따랐으며 출발 시기는 3월 27일이었다. 일행이 남문을 출발하여 십리쯤 가니 길가에 졸졸졸 흐르는 개울이 있었다. 한라산 북쪽 기슭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는 시냇물이었다. 나는 언덕 위에 말을 세우고 벼랑을 의지하여 수십 걸음을 간신히 내려갔다. 양쪽 가장자리에 푸른 암벽이 깎아지른 듯이 서 있고 그 가운데에 큰 돌이 문 모양으로 걸쳐 있는데 그 길이와 너비는 수십 명이 들어갈 만하고 높이도 두 길은 되어 보였다. 암벽 양쪽에는 방선문, 등용구라는 6글자가 새겨져 있고 또 옛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이 여러 보였는데 이곳이 한라산 10경 중 하나라고 했다. 문의 안팎과 위아래에는 맑은 모래와 흰 돌들이 갈아놓은 듯 매끈하고 그 윤기가 사람 눈을 부실 정도였다. 소귀나무꽃, 철쭉꽃이 열을 지어 좌우로 있는데 꽃봉오리가 탐스럽게 피어나고 있으니 비할 데 없는 기이한 풍경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풍경에 취해 두리번거리며 돌아가는 일을 잠시 잊었다. 다시 언덕으로 올라와 동쪽으로 십리쯤 가니 죽성 마을이 나왔는데 집 여러 채가 대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큰 집 한 채를 얻어 숙소를 정하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하늘이 캄캄하고 바람이 고요하지만 비가 내릴 것 같아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다. 새벽에 일어나 하인에게 날씨를 살펴보라고 했더니 어제 초저녁보다 오히려 심한 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자 일행 중 17명이 후일에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면서 내려가자는 의견을 냈다. 나는 한 잔 술을 마시고는 여러 사람의 바람과 달리
혼자 말을 채찍질하여 앞으로 나갔다. 일행은 곧 내 뒤를 따랐다. 돌길이 제법 험하고 좁았다. 오리쯤 가니 큰 언덕이 나타났다. 중산인데 관원들이 산을 오를 적에 말에서 내려 가마로 갈아타는 곳이라고 한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쏟아져 내려 바다 경치와 산 모양이 차례로 드러났다. 나는 이성에게 말을 몰아 돌아가게 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신의 지팡이를 짚으며 올라갔다. 주인 윤규환은 다리가 아파서 돌아가기를 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일렬로 내 뒤를 따랐다. 나무꾼과 사냥꾼이 다니는 오솔길이 있었지만 갈수록 좁아지고 험해져 더욱 위태로웠다. 구불구불 돌아서 20리쯤 가니 짙은 안개가 모두 걷히고 날씨가 활짝 개었다. 그러자 일행 중에 당초에 가지 말자고 하던 자들이 날씨가 좋다고 말했다. 이때 내가 말했다. 중도에서 그만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만 입을 다물라. 내 말에 그들은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니 계곡의 물이 바위 밑에서 쏟아져 나와 굽이굽이 아래로 흘러갔다. 평평한 돌 위에 잠시 앉아 갈증을 푼 뒤에 물을 따라 서쪽으로 갔다. 돌 비탈길을 몇 계단 넘고 또 돌아서 남쪽으로 가니 고목을 덮은 푸른 등나무 동굴과 어지럽게 우거진 숲이 하늘을 가리고 길을 막아서 앞으로 가기 힘들었다. 그런 곳을 헤치고 심여리쯤 가자 가느다란 갈대들이 숲을 이룬 풍경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 아름다움에 몸의 전율이 잃었고 시야가 탁 트여서 바라볼 만하였다. 다시 서쪽으로 향하여 1, 2쯤 가니 우뚝 솟은 섭벽이 대처럼 서 있는데 뾰족하게 치솟은 바위벽은 수천 길이나 되어 보였다. 이는 사만시대의 봉수토라고 이르지만 근거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내 날이 저물까 염려되어 가보지 못하였다. 또 몇 걸음 나아가니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물줄기가 보였다. 위에서 흘러내린 물의 흔적을 따라 위로 올라가니 얼음과 눈이 빛나고 잡목들이 위와 옆으로 뒤덮여 있었다. 머리를 숙이고 기어가느라고 미처 위험을 느낄 겨를이 없었고 지대가 높음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모두 7리쯤 나아가자 봉우리 꼭대기가 나타났다. 흙과 돌이 마구 뒤섞여 있고 평평하거나 비탈지지 않으며 완만하고 두꺼운 봉우리가 이마 바로 위로 솟아 있었다. 봉우리에 풀과 나무는 없고 오직 푸른 이끼와 담쟁이 넝쿨만이 돌의 표면을 덮고 있어서 앉아 휴식을 취할 만했다. 전망은 앞이 탁 넓게 트여 높고 밝았으며 해와 달을 옆에 끼고 비바람을 거느릴 만한 곳이라 속세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가득했다. 얼마 지나자 거무스름한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꼴이 되므로 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걸음을 전진해 북쪽에 약간 파인 곳에 당도하여 봉우리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그곳 가운데에 움푹 팬 구덩이가 있었는데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가 1리를 넘고 수면이 잔잔한데 절반은 물이고 절반은 얼음이었다. 그리고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으며 얕은 곳은 무릎 정도이고 깊은 곳은 허리에 찬다고 한다. 맑고 깨끗하여 조그만 먼지조차 없으니 마치 신선이 사는 듯 싶었다. 사방을 둘러싼 산봉우리도 높고 낮음이 모두 일정해 참으로 하늘이 내린 성곽이었다. 암벽에 매달려 내려가서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다. 그렇지만 서쪽을 향해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절정이었으므로 나는 앞장서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3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오르는 일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쉬었다.
서쪽 봉우리는 평평하게 옆으로 퍼지고 넓어서 까마득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위로는 별들이 빛나고 아래로는 세상이 굽어 보였다. 왼쪽으로는 해돋는 동쪽 바다를 돌아보고 오른쪽으로는 서쪽 바다와 이어졌으며 남쪽으로는 중국의 소주 항구를 가리키고 북쪽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니 섬들이 옹기종기 있었다. 큰 섬은 구름만하고 작은 섬은 달걀만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에 바다를 본 사람은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고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 나는 말이 있다. 성현의 생각을 어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만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또 소동파의 적벽부에는 호공에 둥실떠 바람을 몰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한라산에 올라보니 적벽에만 해당하는 표현이 아님을 알겠다. 나는 주자가 쓴 시의 한 구절,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으르며 충룡봉을 내려오내를 흥일거리며 다시 백록당가로 돌아왔다. 그동안 하인들이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밥을 나누어 먹고 물을 돌려 마셨는데 물맛이 맑고 달기에 나는 일행을 보며 말했다. 이 물이야말로 신선히 마신다는 선야. 금장 500 아니겠소? 북쪽으로 1, 2쯤에 옛사람들 이름을 새긴 혈망봉이 있다는데 해가 기울어 가서 볼 시간이 없었다. 산허리에서 옆으로 걸어 동쪽으로 석벽을 넘을 때 벼랑에 개미처럼 붙어서 오리쯤 내려갔다. 산남에서 서지로 돌아갈 즈음 안개가 자욱했고 백록담을 에워싸고 있는 석벽이 마치 대나무를 쪼개고 오이를 깎은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은 석가열애가 가사와 장삼을 입은 것 같았다. 20리쯤 내려오니 어느새 황혼이 저물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듣건대 여기서 인가까지는 매우 멀다 하며 밤 공기도 그리 차지 않으니 도중에 길거리에서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시 노숙하고서 내일 홀가분에 출발하는 게 어떻겠소? 내 의견에 일행 모두 좋다고 하였다. 바위에 기댄 채 나무를 쪼개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한 뒤에 앉아서 한잠을 자고 깨어보니 벌써 날이 새어 있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천천히 걸어가는데 어젯밤 이슬이 마르지 않아서 옷과 보선이 질척했다. 얼마 가다가 길을 잃어 이리저리 방황할 때 마음의 갈피도 잡을 수 없었다. 그 고달픔은 양의 창자 구공양장과 양자강 상류의 험한 협곡 식구당을 헤매는 것 같았으나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라 전날에 비하면 평지나 다름없었다. 10리를 더 내려와서 영실에 이르니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우뚝우뚝한 퇴석들이 웅장하게 늘어서 있는데 모두가 부처님 모습이었다. 그 수는 수백을 넘어 천도 넘는 것 같았다. 천부랑 또는 500장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아까 지나온 산남에 비교하면 이것이 더욱 기이하고 웅장하였다. 산 밑 길가에는 얕은 냇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는데 다만 길가에 있었기에 매우 얕게 드러나 있었다. 풀밭에 앉아서 얼마쯤 쉬다가 이윽고 출발하여 20리를 걸어 서동 입구로 나오니 영졸들이 말을 끌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인가에 들어가서 밥을 지어 요기하고 날이 저물어서야 성으로 돌아왔다. 한라산 뿌리는 백두산이다. 백두산이 남으로 4000리를 달려 영암 월출산이 되고 계속 남으로 달려 해남 달마산이 됐다. 달마산은 또 바다로 500리를 건너 주자도가 됐고 다시 500리를 건너서 한라산이 됐다. 한라산은 서쪽 대정연에서 일어나 동쪽 정의현까지 이어지고 중간이 서사 봉우리를 이루는데 동서 길이가 200리이고 남북 거리가 100리를 넘는다. 어떤 사람은 산이 극히 높아 하늘에 은하수를 잡아당길만 해서 한라산이라 이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산이 욕심 많은 성품이라 그의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살펴 알 수 있으며 외래 선박이 여기에 정박하면 모두 패하여 돌아가므로 탐산이라 이른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산의 형국이 동쪽은 말, 남쪽은 부처, 서쪽은 곡식, 북쪽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 근거 없는 말들이다. 한라산 생김새를 내 나름대로 말하면 이렇다. 산세가 구부러졌다가 펴지고 높았다가 낮아지는 것이 마치 달리는 듯한 말과 비슷하고 깎아지른 바위가 겹겹이 쌓인 절벽이 나란히 늘어서서 두 손을 부여잡고 예를 표하는 남쪽 모습은 부처님과 비슷하다. 평평하고 툭 터진 곳에 완만하게 활짝 핀 듯한 북쪽은 곡식과 비슷하고 북을 향해 껴안은 듯한 산세가 곱고 수려함은 사람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곳 동쪽에서 말이 자라고 남쪽에 사찰이 모여 있으며 서쪽에서 곡식이 많이 생산되고 북쪽에 인골이 많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각별하다. 제주도는 좁고 외딴 섬이지만 큰 바다의 뿔이다. 삼천리 우리나라에 물이 흘러들거나 나가는 입구이고 외부 세력을 막는 문으로 외적들이 감히 엿보지를 못한다. 산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진귀한 음식 중에는 임금에게 진상하는 것이 매우 많다. 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은 물론 대략 7만 가구가 농사짓고 광물을 캐내서 얻는 것들로 모두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공공이익에 적합한 것이 관광지인 금강산이나 지리산에는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한라산은 바다 가운데 있어서 맑고 순결하지만 기온이 많이 차므로 기가 세고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올라갈 수 없다. 그러하기에 산을 오른 사람이 수백 년 동안 겨우 몇 사람에 불과하고 붓을 들어 한라산의 참모습을 제대로 기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의 호사가들이 신산이라는 허무하고 황당한 말로 어지럽힐 뿐 다른 면은 조금도 소개되지 않았다. 이것이 어찌 한라산이 지닌 본연의 모습이겠는가. 이에 이 글을 써서 구경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자들에게 알린다. 전필제 김종직의 지리산 기행. 조선 중엽에 활동한 전필제 김종직은 고려 충신 정몽주와 길제의 학통을 계승하여 김갱필, 조광조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살림의 중추적 역할을 한 성리학자입니다. 정의를 숭상하고 시비를 분명히 밝히려는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목민관으로 일할 때는 백성의 고충을 헤아려 여러 세금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김종직은 함양군수로 재직할 때인 1472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지리산을 올라갔는데 이는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지리산 탐방입니다. 이후 남원부사 유몽인, 함양선비 박여량 등이 천왕봉에 오르내린 후에 산행기를 남겼습니다. 하여 김종직이 올랐던 탐방로는 최초의 지리산 등산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행문입니다. 14일 덕봉사의 해공 스님이 길을 안내하고 한백원도 따라 나섰다. 엄천을 지나 화암에서 쉬었다. 법종 스님이 왔는데 길을 잘 알므로 역시 안내하게 했다. 지장사에 도착했다.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집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올라갔다. 우거진 골짜기가 깊숙하여 벌써 아름다운 경치를 다 본 듯 싶다. 선녀람을 찾았다. 암자는 가파른 절벽을 등지어 있고 절벽 아래에는 맑은 샘 2개가 있다. 담장 밖에는 바위 허물로 물이 흘러 떨어지는데 밑에 있는 오목하게 파인 바위가 그 물을 받아 맑게 개었다. 바위 틈에는 며칠쯤 자란 용수초가 나 있고 그 바로 옆에 돌계단이 있으며 등나무 동굴 한 가닥을 나무에 메어 놓아 그걸 붙잡고 묘정암과 지장암을 오르내린다. 옛날 이곳에 어떤 승려가 살았는데 참선하면서 우람분을 만든 후 구름 위로 올라갔다고 한다. 우람분은 한국 끝날인 음력 7월 보름날에 여러 음식을 만들어 아기에게 시주하고 조상이 받는 고통을 구제하는 불사를 이루는 말이다.
지금은 돌 위에 오이와 무가 심어졌고 곡식을 두어 대 지을 만한 절구통이 있을 뿐이다. 선녀람에는 승려가 살고 있지 않다. 이 암자 역시 가파른 절벽을 등지고 동북쪽에는 천여자가 넘는 복류암이란 바위가 5가닥으로 갈라져 우뚝 솟았다. 법종 스님이 말하길 옛날 어떤 부인이 이 바위 사이에 돌을 쌓고 그곳에서 돌을 닦아 하늘로 올라갔기에 복류암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때 쌓은 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바위 중턱에는 잣나무가 있으며 사다리를 놓고 그 잣나무를 부여잡고 바위를 돌아 등과 배의 살이 벗겨지도록 기어 올라야만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전옥곤과 용사는 벌써 올라가 발을 구르며 나에게 손짓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산엄을 왕래하면서 이 바위를 보니 여러 산봉우리와 키를 다투듯 하늘을 받치고 있는 듯 느껴졌다. 이제 이곳에 와보니 몸이 움츠러들고 털끝이 쭈뼛해질 정도로 아주 끔찍하면서도 황홀하여 내가 이 세상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오늘은 첫날이라 시험삼아 20리 남짓을 걸었지만 몹시 피곤해 깊은 잠에 빠졌다가 한밤중에 잠이 깨었다. 달빛 아래에서 여러 산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감췄다 하고 구름이 피어 오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15일 새벽에 구름이 더 끼었다. 중이 말했다. 제가 이 산에 오래 있었는데 구름을 보니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짐꾼을 줄여 돌려보내고 사찰을 나섰다. 푸른 등동굴과 깊은 대숲 사이를 지났다. 저절로 죽은 큰 나무들이 길을 가로막아 다리 구실을 하기도 하며 그중 절반쯤 썩은 나무는 말이 달리는 형상을 하고 있다. 머리를 숙이고 그 아래로 나와 언덕 하나를 넘었다. 이런 고개를 서너 개 넘으니 조용하고 아늑한 골짜기가 나타났다. 수목이 햇빛을 가리고 달의 덩굴이 이리저리 얽혔다. 골짜기의 물이 돌을 만나면 굽이치면서 소리를 낸다. 그 서쪽은 지세가 점점 낮아져 20리를 가면 의탐천이다. 만약 닭개, 소를 이끌고 들어와 나무를 베고 개간해서 조, 기장, 산, 콩 등을 심고 산다면 무릉도원도 이보다 나을 것이 없을 듯 싶다. 정오가 지나서야 영랑점에 올랐다. 함양에서 바라보면 이 산봉우리가 가장 험준하게 보이는데 여기 와서 보니 다시 천왕봉이 우러러 보였다. 영랑은 신라 화랑의 우두머리인데 낭도 3,000명을 이끌고 산수를 구경 다니다가 이 봉우리에 올랐다 해서 영랑점이라 부른다고 한다. 옆에 있는 소년대는 푸른 봉우리가 만 길이나 되는데 소년이란 영랑의 낭도를 가리킨 말이 아닐까 싶다. 돌모서리를 잡고 밑을 내려다보니 굴러떨어질 것 같아 일행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 때마침 구름과 안개가 약간 걷히고 해가 밝게 비쳤다. 그러자 잘 보이지 않던 산의 동서 계곡이 활짝 열렸다. 자세히 보니 잡목은 하나도 없고 모두 삼나무, 회나무, 소나무이고 그중 말라주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이 3분의 1은 되었다. 거기다가 이따금 단풍나무가 섞여 한 폭의 그림인 양 아름다웠다. 고개에 있는 나무는 하나같이 바람과 안개에 시달려 가지와 몸뚱이가 왼쪽으로 쏠려 굽었으며 앙상한 머리카락처럼 바람에 나부꼈다. 잣나무가 아주 많아서 이 고장 사람들이 가을이면 잣을 따다가 곡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한 나무도 열리지 않았으니 정해진 양을 다 거두면 우리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수령인 내가 직접 봤으니 다행이다. 해의령을 지났다. 길 옆에 바다바위란 뜻의 소남이 있다. 바닷물이 땅을 덮었던 먼 옛날에 이 바위에 배를 대었고 또 개가 지나갔기에 해의령과 소남이라고 부른다는 법종의 설명이다. 그에 대해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붙잡고 살았단 말인가. 일행이 모여 남쪽 중봉에 올랐다. 우뚝 솟은 다른 봉우리는 돌인데 유독 중봉만 흙에 덮여 말끔해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을 듯 보였다. 걸어서 조금 내려와 말을 쉬게 했다. 바위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샘물이 있는데 가뭄 때 사람이 이 바위에 올라 발을 구르면서 돌면 비가 내린다고 한다. 나도 지난해와 올여름에 사람을 보내 시험했더니 효과 있었다. 저녁 무렵 천왕봉에 올랐다. 하지만 구름과 안개로 인해 산천이 어두컴컴해져 중봉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해공과 법정 스님이 먼저 성모 사당에 들어가 자그마한 부처에게 날씨를 맑게 해달라고 빌었다. 나도 세수한 후 의관을 갖추고 돌길을 더듬어 들어가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빌었다. 저는 일찍이 이 산을 유람할 뜻을 두었으나 공무에 얽매여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올해 가을을 맞아 남쪽 지방 농사를 살피다가 높은 봉우리를 우러러보게 되어 친구들과 구름을 타고 이 사당에까지 왔습니다. 그러할진대 구름이 김서리듯 깔려 시야가 답답하니 좋은 날을 헛되이 보낼까 걱정입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성모께서는 이 술을 받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통력을 발휘하시오. 오늘 밤은 하늘이 활짝 개어 달빛이 그림처럼 맞도록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1만 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탁 트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산과 바다를 갈라놓아 저희가 장관을 보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제사를 마치고 모두 사당 앞에 앉아서 술 몇 잔씩을 든 다음 일어났다. 성모 사당은 삼간집인데 엄천리에 사는 사람이 고쳐 지었다. 단잣집이어서 못을 단단히 박아 그렇지 바람에 날려갈 것 같았다. 중 둘이서 그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성모상은 돌로 되었는데 얼굴이 예쁘고 머리를 쪽 지었는데 특이하게 분단장을 하고 있었다. 이마에 이지러진 자국이 있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태조께서 인월 싸움에서 승리하던 해에 쫓기던 왜구가 여기로 올라왔다가 칼로 찍어 놓은 것을 손질했다고 한다. 동쪽에 돌을 오목하게 쌓아둔 곳에 해공이 아까 빌었던 부처가 있다. 성모의 아들이라고 하기에 성모는 누구냐고 물으니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라는 대답이다. 어찌 그런 이치가 있는가? 인도와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에 막혔는데 그곳 사람이 어떻게 이곳 신이 될 수 있는가? 이승유가 제왕운기에서 지리산의 천왕은 고려 태조의 비 위수광후라고 말했지만 이는 고려인이 조상을 신격화시키고자 꾸며낸 것이리라. 그런 말을 이승휴가 듣고 글로 썼으니 믿을 수 없으며 더구나 승려들의 허무맹랑한 말을 믿을 나이가 있겠는가. 해가 저물자 음산한 바람이 동서로 거세게 불어 지붕을 날리고 산을 움직일 듯 거셌고 축축한 안개에 의관이 모두 젖었다. 네 사람이 함께 사당 안에 자리를 깔고 누웠다. 찬 기운이 뼈에까지 스며들어 속옷을 껴입었으나 하인들이 몸을 떨므로 큰 나무 서너 개를 가져다 불을 피우고 쬐도록 했다. 깊은 밤에 희미한 달빛이 어렴풋이 비추기에 반가워 일어났더니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벽에 기대어 사방을 둘러보니 천지가 아득하여 마치 바다 가운데 뜬 조그만 배 한 척이 기우뚱 파도 속으로 잠기는 형상이다. 17일 새벽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노을빛이 눈부시게 찬란했다. 일행이 보기에 내가 피곤해서 더 오르지 못하리라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나 며칠 동안 굳었던 날씨가 갑자기 갠 것으로 미루 하늘이 나에게 좋은 풍경을 보게 하려는 모양인데 그 경치를 지척에 두고 힘을 내 오르지 않는다면 평생 품었던
소원을 풀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성모 사당에 들어가 계속 맑은 날씨를 빌고 북쪽 봉우리에 올랐다. 하늘의 기러기가 우리 위로 날지 못할 정도로 높이 올랐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날씨여서 망망한 저쪽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일행에게 이렇게 말했다. 먼 곳을 보는데 요령이 없으면 나무꾼들이 보는 시선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선 북쪽을 본 후 동쪽을 보고 그 다음 남쪽과 서쪽을 보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향해 눈을 옮기면서 보면 된다네.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수많은 산은 아무리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셀 수 없다. 어떤 산은 작은 언덕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용이나 봄 같기도 하며 혹은 음식 접시를 개어놓은 듯하며 칼날 같기도 하다. 다만 동쪽 팔공산과 서쪽 무등산만이 다른 산에 비해 조금 우뚝하다. 계림령 이북은 푸른 기운이 하늘 가득하고 대마도 이남에는 바다 기운이 하늘에 뻗쳐 우리네 시력이 그곳까지 미치지 못한다. 이렇듯 탁 트인 사방을 모두 감상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스스로 축하했다. 옛날부터 이곳에 올라온 자는 도로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처럼 통쾌하게 구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리라. 한편 김종직 일행이 탐방한 구간은 지리산 전체 등산길의 제1호인데 2007년 노장대골, 하봉, 천왕봉 구간을 특별보호구로 지정한 후 비지정 등산로로 묶여 있다가 주민청원에 의해 2021년 개방됐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을 경우 김종직 선생의 순결을 느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옛 사람 여행, 내제 홍태우의 설악산 기행. 내제 홍태우는 숙종의 고모인 수관공주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홍치상은 어머니 수관공주의 뒷배를 과신하여 장희빈 모친에 대한 주문을 지어내고 궁중 기밀을 유포한 죄로 1689년 사형당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홍태우는 오대산, 금강산 등지의 산천을 유람하면서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설악유람기는 1709년 가을 그가 설악산에 갔던 기록을 남긴 글입니다. 강원도 인제현을 지나 동북쪽으로 30리를 가니 삼차령에 이르렀다. 삼차령을 넘으면 골짜기가 아주 깊어지고 양쪽 산이 우뚝 솟았는데 나무가 울창하다. 그래서 위를 올려다보면 하늘이 바라노른 배폭만하게 보여 정오나 되어야 햇빛이 든다. 조금 더 내려가면 평평해지는데 시냇물이 점차 맑아지고 이따금 이끼 낀 바위가 보인다. 얼마를 가면 서쪽으로 흐르는 큰 시내가 나온다. 이 시내는 또 다른 시내와 합치는데 이것이 바로 곡백당 하류이다. 암벽은 모두 흰색이고 평지에는 수많은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졌다. 소나무 숲이 끝나면 비로소 밭이 나온다. 밭 위에 8, 9채 집이 한 부락을 이루었는데 바로 남계역이다. 다시 10리 남짓을 내려가 시내를 건너면 간력 마을이 나오는데 더욱 외지고 모두 판잣집이다. 마을 앞에 고갯길이 나 있어 장사치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풍속이 순박한 게 길가 동네 같지 않다. 이곳을 지나면 울퉁불퉁한 돌길이어서 말을 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려서 걸어갔다. 마을 앞 시내를 따라 몇 걸음을 가면 곡백담이 나오고 갑자기 우뚝 솟은 천길 삼봉우리가 마치 처음 도단하는 죽순 같아 기이하기 짝이 없다. 그 아래는 맑은 못이며 그 못 위에 흰 바위로 물이 흐르는데 물고기 수십 마리가 유유히 놀고 있다. 여기서부터 상구비를 한번 꺾어 돌면 물도 한번 굽어 오르고 바위도 기이한 모습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얕은 못이 되기도 하고 검푸른 못이 되며 폭포가 되기도 한다. 또 너록 바위가 되기도 하며 첩첩 절벽이 되기도 하는데 앉아서 볼만한 구경거리만도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이것들은 설악산의 하찮은 경치에 불과한데도 물과 바위의 아름다움이 사람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 30리를 더 갔다. 길이 온통 위태로운 바위여서 부여잡고 피면서 조심조심 지나갔다. 그래서 다리의 이름도 없는 다리, 앉는 다리이다. 바위길이 닿으면 다시 높은 고개가 나오고 그 고개가 끝나면 비로소 산골짜기가 활짝 열린다. 그리고 다리들 사이로 인가가 서너 채 보인다. 처음 고갯마루에서 이곳을 바라보니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별천지처럼 여겨졌다. 다시 시내를 따라 오리를 가니 심원사가 나온다. 사찰 앞산은 제법 가파르고 시냇물 물살이 거세어 맑은 밤에 들으면 더욱 들을 만하다. 절 동쪽으로 몇 리를 가면 사면정사가 나오는데 그중 직서루가 가장 아름답다. 그 일대 삼봉우리는 짐승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형상, 새가 뒤돌아보는 형상, 사람이 갓을 쓰고 가는 형상 같기도 하여 그 모양이 천태만상이다. 또 깨끗하고 아름답기가 달 밝은 밤이나 사랑은 내리는 아침처럼 기끌 한 점 없다. 그러니 이런 곳을 골라 사는 사람들 역시 고결한 사람들이리라. 다시 시내를 따라 1, 2 남짓을 올라가 유홍굴에 닿았다. 유홍굴은 별다른 경치가 없고 단지 바위 하나가 비스듬히 누워 굴을 이루어 그 안에 몇 사람이 들어갈 만하다. 옛날 성당 유홍이 설악산을 유람했을 때 여기에 묵고 갈 절이 없었기에 이 굴에서 자고 갔다 해서 유홍굴이라 한다. 유홍굴에서 오른쪽에 위태한 돌길로 돌아가면 12폭동으로 들어간다. 이곳 골짜기 경치는 곡백담과 비슷하나 더욱 깨끗하고 맑으며 좌우의 흰산 봉우리들은 사면정사와 비슷하지만 더욱 기이하고 장엄하다. 그 사이에 높은 절벽이 첩첩으로 솟아있는데 단풍나무가 바야흐로 붉게 물들어 그림 병풍이나 수놓은 병풍을 둘러친 듯하다. 위태로움이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다. 구경하는 곳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골짜기의 심혈이 길은 더욱 가팔라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점을 역해야 12폭동에 이르렀다. 위에는 폭포가 걸렸고 그 아래는 못인데 넘쳐 흐르는 물이 격렬하고 절벽이 가파르나 장엄해 보인다. 네 번째 폭포 이상의 세 폭포는 서로 연달아 흘러 마치 배를 따라 널어놓은 것 같고 가운데는 구유처럼 패여 그곳으로 물이 떨어진다. 못의 색은 검푸르러 깊이를 알 수 없다. 첫째 폭포는 좌우 두 갈래로 흐르는데 오른쪽 폭포는 거의 100자는 되고 왼쪽 폭포는 그보다 3분의 1쯤이 짧다. 또 수십 보 떨어진 곳에 쌍무지개가 마주 떠 영롱하게 아름다운데 밑에 바위가 미끄러워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다. 왼쪽 가의 바위가 약간 평평하기에 거기에 앉아서 구경했다.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공중으로 물방울을 가득히 날려 흩어지는 안개비에 옷이 다 젖는다. 그래도 구경하느라 차마 떠나지 못하고 배회했으나 너무 차가워 오래 있을 수가 없다. 왼쪽 폭포를 거쳐 남쪽으로 절벽을 올라 다시 상류를 따라갔다. 그러나 길이 끊겨 찾지 못하고 한참 동안 헤매었다. 그런데 문득 시냇가 바위 위에 일부러 쌓아놓은 듯한 돌무더기가 보였다. 승려의 말에 따르면 기도하러 온 스님들이 오고 가면서 길을 알기 위해 쌓아놓은 돌이라고 한다. 가는 길에 의심될 만한 곳에는 모두 그런 돌이 있기에 덕분에 길을 잃지 않았다. 갈수록 험한 길에 우거진 숲을 헤치며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조심조심 올라가 넘어짐을 겨우 면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가보지 못했다. 20리를 더 가도 깊은 산, 우거진 숲이 끝나지 않고 푸른 숲이 계속된다. 그래서 온 곳을 알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작은 암자 하나가
바위 사이로 아득하게 보여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마치 고향 사람을 만난 듯 반가웠다. 한 암자에 도착했다. 암자는 비었는데 부엌에 불기가 있고 불상 앞에 향불이 있으므로 미로 승려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암자의 이름은 봉정암이다. 암자가 설악산의 10분의 9 높이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올려다보며 온 모든 산에 이 말을 쓰다듬어 줄 수 있을 듯하다. 그 중에서도 뒤에 있는 봉우리가 더욱 높아 보였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보니 몇 길 바위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것의 높이는 짐작할 수가 있다. 처음 도착해서는 산속이 조용하더니 밤중이 되자 바람이 크게 일면서 온 산이 으르렁거린다. 그러나 하늘이 맑음으로 산 아래는 이렇지 않을 것 같다. 이는 지대가 높아 바닷바람이 몰아쳐 그런 것이리라. 아침에 암자 왼쪽에 탑대에 올랐다. 그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돌을 마치 부도처럼 쌓아 놓았다. 중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 석가모니에 사리를 넣어 두었다 한다. 길을 꺾고 오른쪽으로 향했다. 높이 오를수록 더욱 전망이 탁 트인다. 앞에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보이는데 참으로 장관이다. 이곳에서부터 절벽을 잡고 오육리를 내려와 약간 평탄한 곳에 이르렀다. 이곳 암벽 역시 12폭동의 하류 못지않다. 다시 20리를 더 가니 폐문암이 나온다. 이 골짜기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양쪽에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마치 관문처럼 솟아올라 인간 세상과 한계를 이룬 듯하다. 폐문암에서 오른쪽으로 험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오세암이다. 이곳에 빼어난 삼봉우리들은 삼연정사에서 보던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한다. 갑자기 비를 만나 찾아가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시내를 따라 내려가면 다시 유홍굴과 마주치는데 산 구경도 이곳에서 끝난다. 대체로 봉정암을 구경한 사람은 유홍굴을 거쳐 왼쪽으로 가면 먼저 폐문암이 나오고 다음에 12폭동이 나온다. 또 유홍굴의 오른쪽을 거치면 먼저 12폭동이 나오고 다음에 폐문암이 나온다. 유람한 차례를 말하면 이 산과 같다. 설악산은 관동 지방 서쪽에 우람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북쪽은 양양이요, 그 남쪽은 인제이다. 양양의 명승지는 식당 폭포와 계조구를 일컫지만 나는 아직 구경하지 못했다. 인제의 명승지는 곡백담, 심원사, 삼연정사, 12폭동, 봉정암, 폐문암을 일컫는데 내가 이제 자세히 구경했다. 그중 삼봉우리와 물과 바위가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자면 12폭동이 제일이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명산을 보았다. 그 산들 가운데 오직 금강산만이 이 설악산과 우위를 다툴 수 있고 다른 산은 대적할 수 없다. 금강산은 중국에까지 그 아름다움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설악산의 경치는 우리나라 사람조차 아는 이가 드무니 이 산은 산 가운데 은자이다. 내가 이처럼 자세히 그 경치를 적은 것은 고향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며 또 아름다운 산과 물을 구경하려 하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려는 뜻에서이다. 옛사람 여행, 추강남효원의 금강산 유람기. 추강남효원은 성격이 활달하고 자유분방하여 가까운 벗들과 함께 아름다운 명산 대천을 유람하면서 글짓기를 좋아했습니다. 남효원은 성종 16년 4월 보름날 금강산 유람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그 기록인데 단순한 내용은 생략하고 읽을 만한 내용 중심으로 다듬었으니 이 점 감안해 가벼운 마음으로 더불어 여행하시길 권합니다. 4월 15일 서울을 출발했다. 4월 23일 포제진 상류를 건너 추지동에서 시냇가를 따라 올라가니 매우 추웠다.
산의 나무가 바람을 받아 한쪽으로 쏠렸다. 연한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 진달래가 아직 싱싱하지만 날씨는 서울보다 두세 배 더 춥게 느껴졌다. 추진은 보리진이 발원하는 곳이다. 보리진이 금강산 외도솔에 이르러 금송진과 합한다. 그리고 산 기슭을 지나서 만포천과 합하고 또 춘천에 이르러 병항진과 합하여 소양강을 이룬다. 고갯마루에 추지원이 있고 추지원을 지나면 동쪽 변두리의 하늘빛이 매우 새파랗다. 운사는 그걸 보고 파란 것은 하늘이 아니고 바닷물이라고 말했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살펴본 다음에야 하늘과 물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 물이 언덕과 떨어져서 차츰 멀어질수록 높아져 아스라하게 하늘과 수평을 이루었다. 평소에 본 물은 모두 아이들 재롱에 지나지 않았다. 고갯마루에서 동으로 내려가니 날씨가 점점 뜨거웠다. 철쭉이 피고 나뭇잎이 그늘을 이루니 여름이 왔다. 가끔 나무를 베어 길을 보수했으니 이른바 잔도라고 한다. 잔도는 다니기 힘든 험한 벼랑 같은 곳에 선반을 매듯이 하여 만든 길을 이루는 말이다. 나는 말 위에 앉은 채 게살구를 따서 먹었다. 4월 24일 총석정에 도착해 그 아래로 내려갔다. 과연 돌산이 바다 구분턱으로 들어가 뱀 형상과 같이 칭칭 감고 있었다. 산이 바다에 들어가 맞닿는 곳에 사선정이 있다. 정자에 도달하기 전 30걸음 거리에서 북쪽으로 길을 넘으니 바다에서 솟은 돌기둥을 잘라 묶은 듯했다. 그래서 총석이라 부르며 바다 서쪽 해변은 모두 총석 형태로 되어 면이나 뻗었다. 총석 옆에 평석 하나가 물 가운데 있고 작은 돌이 잡대기에 쌓여 육지와 연결됐다. 나는 운상과 함께 맨발로 기슭을 내려가 평석 위에 앉고 노비를 시켜서 전복, 소라, 홍합, 미역 등을 따오게 하였다. 운상과 함께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아 서로 희롱하며 고개를 쳐들어 멀리 바라보았다. 하늘과 땅이 트여 거울이 서로 비치는 듯하고 화가가 재주를 부려 그림을 그린 듯했다. 나는 재미가 있어서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근처 사선정 남쪽에는 기울어진 비석이 있는데 글자가 마모되어 어느 때 세운 것인지 알 수 없다. 정자 및 바위 아래서 두어 척 배가 오락가락하며 고기를 낚는다. 남쪽에는 어점이 있는데 어부들이 그곳에서 그물을 말린다. 물 가운데는 여러 잡새가 좌우에서 날아들었다. 하얀 새와 검은 새, 불이 긴 새와 불이 짧은 새, 불이 붉은 새와 불이 파란 새, 꼬리 긴 새와 꼬리 짧은 새, 날개 검은 새와 날개 푸른 새를 다 헤아릴 수 없다. 사언시 내수를 정자 기둥에 쓰고 잠깐 쉬는데 그때 풍랑이 일었다. 내려와 바닷가 백사장을 따라 길을 걸었다. 모래가 물컹거려 말발굽이 빠지고 오직 물과 땅만 굳어서 말굽이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간혹 언덕에 부딪힌 파도가 말 한 장에까지 튀었기에 말이 놀라서 언덕으로 나왔다. 노비를 시켜 말고삐를 끌고 가는데 풍경이 더욱 아름다웠으며 시차를 두고 모래톱이 산을 이루었다. 해일이 닥칠 때 물결에 밀린 것이다. 조약돌이 뒤섞여서 해안을 이루었다. 쫑긋하게 바닷가에 서서 송곳 같은 것, 채찍 같은 것, 사랑 같은 것, 짐승 같은 것, 머리는 크되 부리는 뾰족한 것 등 여러 가지다. 그리고 모래돌 한쪽에는 꽃이 피거나 곰망울이 맺은 해당화가 있었다. 나는 도중에서 간식을 먹고 60리를 가서 동자원을 지나 등도역에서 유숙하였다. 밤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날리고 나무가 뽑혔다. 4월 25일 등도역을 출발하여 만안역을 거쳐 옹천을 지나니 작은 돌벼랑이 있는데 냇물이 서쪽에서 바다로 들어갔다. 바위 밑을 빙 둘러 거위알처럼 툭 튀었다. 노비에게 미역을 따서 국을 끓이게 하고 전복을 따서 소금에 구워 점심으로 먹었다. 장정 해변을 지나서 고성의 원정에 닿았다. 바로 금강산의 북동쪽이다. 이날은
60리를 갔다. 이때 처음으로 두견새 소리를 들었다. 4월 27일 금강산에 들어가 5, 6리를 걸었다. 고개를 넘어 남으로 신라 구왕이 창설한 신계사에 들렸다. 승려지려가 고쳐 지으려고 제목을 모으고 있었다. 고개 동쪽에는 관음봉이 있고 북쪽에는 미륵봉이 있다. 서쪽에도 봉우리가 있는데 미륵봉에 비하면 아주 빼어났다. 그러나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서쪽에 한 봉우리가 멀리 구름 밖에 있으니 비로봉의 북쪽 산맥이다. 암자의 중은 조은이다. 그는 운산의 친구이기에 나를 정성으로 맞이하였다. 암자에서 보니 동북쪽은 바다이고 동남쪽은 고성포가 보였다. 암자 앞에는 나옹 근선 사자탑이 있다. 자리에 앉자 조은이 싱싱한 배와 잣을 가져오고 곧이어 밥상을 차려줬다. 모기버섯과 서기버섯도 있고 여러 산나물이 많았다. 두견새가 낮에 우는 것을 보면 깊은 산중임이 틀림없다. 밥을 먹고 곧 조은과 작별하였다. 왼쪽으로 도소람을 보며 동쪽으로 가서 큰 시냇물을 건너 발연암에 도착하였다. 암자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면 폭포가 있는데 길이가 수십 길이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놀기 좋아하는 중들은 폭포 위에서 나뭇가지를 꺾고 그 위에 앉아 물결을 타고 내려갔다. 요령 있는 자는 잘 내려가지만 요령 부족한 자는 거꾸로 내려가는 바람에 머리와 눈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다. 그러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깔깔거렸다. 다행히 돌이 미끄러워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희롱당함을 싫어하지 않았다. 나는 운산을 시켜 먼저 시험하게 하고 뒤를 따라 들어갔다. 운산은 8번을 해서 8번 모두 제대로 했고 나는 8번 해서 6번만 제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위 위로 나오니 일행들이 손뼉을 치며 즐겁게 웃었다. 이때 나는 책을 베고 돌 위에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런데 암자의 주인 충명이 와서 나를 끌고 암자로 들어가 뒷뜰에 있는 비석을 보여주었다. 율사의 뼈를 간직한 비석으로 고려 때 승려 형잠이 만들었다. 시기는 명종 5년 5월이다. 비 곁에는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2그루가 있다. 율사가 비석을 세운 500년 동안 3번 마르고 3번 번성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랐다. 모두 보고 도로 암자로 내려와 이른 저녁밥을 먹었다. 폭포에 내려갔다가 밤이 깊어 찬기가 스며들기에 암자로 들어갔다. 4월 28일 발연을 떠나 폭포 하류를 건너 소인령을 올랐다. 고개가 험악하고 경사가 급하여 앞 사람의 걸음을 쳐다보고 올라가기만 하였다. 작은 사람이란 뜻의 소인 이름을 얻은 것이 빈말이 아닌 듯했다. 나는 10걸음에 9번을 쉬어서 바야흐로 첫 번 고개를 올라가니 유점산이 왼쪽에 있고 불사이봉이 오른쪽에 있다. 동해가 뒤에 있고 환희령이 앞에 있다. 서쪽으로 돌아 산 그늘을 따라갔다. 길이 너무 험준하여 측백은 길에 비껴 있고 사철나무가 섞여 있다. 쌓인 눈은 골짜기에 가득하고 소나무 겨우살이는 나무를 칭칭 감았다. 나는 표범 가죽에 걸터앉아 규룡에 오르는 나뭇가지를 잡고 갔다. 몹시 피곤하여 볼꿀을 타서 마시니 갈증이 풀렸다. 다시 일어나 엉금엉금 기어서 환희제를 오르니 소인령의 8봉우리보다 한두 등급 더 높았다. 제의 동쪽에 토봉이 하나요. 제의 서쪽에 석봉이 셋이다. 환희제를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철쭉이 숲을 이루었지만 날씨가 차서 꽃이 피지 않았다. 작은 시냇물에 당도하여 손과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작은 고개 하나를 넘어 도소람에 도착했다. 백전이라고도 부른다. 발연에서 여기까지 30리 거리다. 암자에 들어가 앉아서 한참 동안 쉬었다.
4월 29일 원저감을 출발하여 오동길을 따라 내려가 안문수와 합류하는 시냇물에 손을 씻고 입을 죽였다. 나는 시냇가 반석 위에 앉아 이를 닫고 암자에 들어가 이름을 썼다. 암자에는 노승 도몽이 있었다. 용문사 사승 처안과 회암사 사승 책견이 모두 그를 스승으로 섬기니 이 때문에 명망이 여러 절에 알려져 많은 재산을 모았다. 나와 상견례할 때 매우 거만함으로 말도 하지 않고 나와 버렸다. 4월 30일 지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였다. 산중의 별미를 모두 장만하여 나와 노복들에게 후하게 대접하였다. 작별할 때 부채와 가죽신 하나씩을 나에게 선물했고 운산에게도 똑같이 선물하였다. 시냇가를 따라 10리쯤 가니 예성이 있었다. 외적의 난리를 피할 때에 쌓았을 것이다. 성터를 지나서 산에 오르니 동쪽에 두 암자가 있다. 대성나, 소성나가 그것이다. 장안사 서북쪽에 신림사가 있고 더 위 서북쪽에 계심대가 있으며 계심대 서쪽에 계심암이 있다. 계심대의 뒤 수정암 남쪽에는 토산이 있어 계심대 뒤산보다 약간 높다. 이름은 발령이다. 승려 설명에 따르면 고려 태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지나갈 때 이 제에 올라 비로봉을 바라보고 수없이 예배드리며 머리카락을 잘라 가지에 걸고 불문에 입도할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하여 이 제를 발령이라 이름하였다. 윤 4월 1일 송나암을 출발하였다. 옛 성터를 거쳐 도착한 안양암 뒤에는 나안전이 있다. 트여 있고 밝아서 앉을 수 있으므로 그 위에 앉아 읽기를 썼다. 암자 앞에는 깊은 연못이 있으니 이름은 우련이다. 김동이 빠져 죽은 곳이다. 김동은 고려 사람으로 부자였다. 평생의 부처를 좋아하여 우련 위에다 암자를 짓고 바위의 내면에다 불상을 조각하여 부처를 공양하고 승려를 공경했다. 그런데 시공이 이 산에 들어와 김동을 보고 외도라고 지적했다. 김동이 불복하자 지공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옳고 내가 그러면 오늘 안으로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옳고 내가 그러면 오늘 안으로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 김동이 그러자고 하였다. 지공은 마하연에 들어가서 자는데 과연 밤에 내성경력이 일어나 김동사가 물과 돌에 부딪혀 김동은 절에 부처와 승려가 함께 우련으로 빠졌다. 안양암을 출발해 미타암에 도착했다. 주지승 해봉에게 청하여 차 한 잔을 얻어 마시고 밥을 먹었다. 미타암에서 10여리를 나아가 장안사에 도착하였다. 이 사찰은 신라 법홍왕이 처음 창건했고 원나라 순제가 기왕후와 함께 중창했다. 밖의 문에는 천왕 둘이 있고 가장 안에는 법당이 있으며 좌상에 큰 부처 셋과 중부처 둘이 있다. 부처 앞 금으로 쓴 액자에는 황제 만만세라고 적혀 있었다. 윤 4월 2일 비가 개오 계심대에 올라 옹우리들을 구경했다. 천등, 관음, 지장, 미륵, 달마 등 여러 봉우리가 동남쪽에 퍼져 있는데 대남쪽에는 안심대가 있고 대측면에는 계심태자 석상이 있다. 승려 설명에 따르면 신라국 법흥왕 아들인 안심태자와 양심태자가 돈대부인과 함께 여기 와서 수도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내 암자가 모두 옛 이름을 쓰고 있으나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 윤 4월 3일 성불암에서 바다를 구경했다. 새벽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더니 순식간에 해가 솟아올라 온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 나는 단편 시를 지어 기록했다. 아침을 먹고 작은 고개를 넘어 10리쯤 가서 유점사에 당도하였다. 사찰 수각 아래에 물이 흐르는데 큰 물이 지면 연어 송어가 수각 앞까지 올라온다. 사원박 해탈문에는 천왕이 둘이다. 능인 보전 뒤에는 우물이 있는데 오탁수라고 한다. 가마귀가 물을 쪼아 먹는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었다. 윤 4월 4일 태수 조공이
양양 군수 유자안을 위해 3일포에서의 놀이를 주선하자 나도 따라갔다. 3일포는 신라 때 화랑 안상, 영랑의 무리가 와서 3일 동안 놀고 갔던 곳이다. 그래서 이름이 되었다. 포구의 암벽 사이에 붉게 쓴 6글자가 있다. 화랑 무리가 쓴 것이다. 수면에서 사월이 가면 돌섬 하나가 있고 낙낙장성이 몇 그루 있다. 그러므로 이름을 송도라고 하였다. 나는 훈도 전대륜과 양양 군수 유자안을 따라 배를 타고 송도에 정박했다가 배를 저어 붉은 글씨가 있는 암벽 아래 도착했다. 과연 영랑도남석행이라는 6글자가 있었다. 하지만 글자가 많이 훼손됐다. 그에 대해 전대륜이 말하기를 옛날에 이 고을에 처음 오는 사람은 반드시 붉은 글씨를 보고자 했는데 방문객을 싫어하는 태수가 그 비용을 대기가 버거워서 돌로 부딪혀 부수려 했기에 그리 됐다고 한다. 그러나 글자 획이 모두 마멸되지는 않아 대략 해독할 수 있었다. 내가 그 글의 뜻을 물으니 대륜이 말하기를 영랑이란 신라 사선의 하나요. 남석은 이 돌을 지적한 것이요. 행이란 돌 위로 간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6글자가 너무 짧아 어린이 솜씨 같으니 옛사람 문법이 응당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랑무리 가운데 남석행이란 자가 자기 이름을 썼으리라 여겨진다. 배를 멈추고 도리에 오르니 그 정상에 미륵불을 위한 매양비가 있다. 고려시대에 세운 것이다. 배를 타고 송도로 돌아와 온종일 술을 마시고 놀았다. 반찬이 매우 풍성하였다. 어부를 시켜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먹기도 하고 혹은 연구시를 지어 부르고 놀았다. 오후에 큰 바람이 부니 태수는 무서워서 배를 타고 돌아가고 나는 온종으로 돌아왔다. 윤 4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날마다 온천에서 목욕했다. 윤 4월 10일 쉬었다. 편지를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안녕하시다고 하였다. 윤 4월 11일 길을 돌려 온정을 떠나면서 고사리를 캤다. 고성군을 지나고 또 만호도를 지나서 배를 타고 고성포를 건넜다. 강변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 영동의 민속이 매년 3, 4, 5월 중에 날을 가려 무당을 맞이해 육지 및 바다의 별미를 준비하여 산신제를 지낸다. 부자는 수레로 시러 오고 가난한 자는 이고 지고 와서 신전에 차려놓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고 3일 동안 재미있게 논다. 취하여 배부르면 집으로 내려와 서로 교환하는데 만약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한치의 배도 교환할 수 없다. 고성의 민속제가 바로 이날이었다. 가는 길목마다 남녀가 몸단장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가끔 저자와 같이 많이 모인 곳도 있었다. 윤 4월 12일 비를 무릅쓰고 포남을 출발하여 반암을 지나 십구리를 갔다. 비가 몹시 퍼부어서 간성 객사에 머물렀다. 태수 원복운이 술과 밥을 보내왔는데 운사는 취해 넘어졌다. 윤 4월 13일 비가 깼다. 출발하여 문암을 지나 바다를 따라 45리를 간 후 절벽 위에서 간식을 먹고 또 바닷가로 행하여 사령해안을 지났다. 이때 동남풍이 거세게 불어 바다 물결이 기슬게 부딪혔는데 천병만마가 몰려오는 것 같았다. 물이 부딪히는 곳에 붉은 무지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니 참으로 장관이었다. 죽도를 바라보니 하얀 대나무가 마치 연기 같고 개울 및 돌 위에서 해달이 떼를 지어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물소리와 함께 어울려 해안을 진동하였다. 송정에 도착해 낙산을 바라보며 20리를 가서 낙산동에 들어갔다. 10리를 가서 낙산사에 도착하니 길에 연못이 많았다. 너비가 10리 혹은 20리쯤 되는 것이 6이었다. 낙산사는 신라 승려 의상이 창건하였다. 그 절의 승려가 사찰 역사를 말하기를 의상이 해변 굴속에서 관음보살을 만나 친히 보주를 받았고
또 용왕으로부터 여의주를 받았다. 굿을 2개를 받은 의상은 절을 짓고 손수 관음상을 만들었다. 지금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굴이 바로 의상이 머물던 곳이요. 뜰 가운데 있는 석탑이 바로 2 구슬을 수장한 탑이라고 하였다. 윤 4월 14일 동틀 무렵 정자에 올라 일출을 구경했다. 지생이 아침밥을 대접하고 나를 인도해 관음절을 보게 해줬다. 이른바 관음상은 제작 기술이 아주 정교하여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전 앞에는 정취전이 있고 전 안에는 금불셋이 있다. 출발하여 설악으로 들어가 소어령을 올라 고개를 내려왔다. 물줄기를 따라 오색역에 도착했다. 하얀 달이 벌써 산 위에 둥실 높이 떴다. 이날 육지로 30리 걷고 산으로 40리 걸었다. 윤 4월 15일 오색역을 출발하여 소설령을 지나니 설악산이 무려 수십 봉우리였다. 정상은 희고 시냇가 돌과 나무도 모두 하얀색이었다. 세상에서 설악산을 소금강산이라고 부름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운산이 말하기를 매년 8월에 다른 산은 서리도 오지 않는데 이 산만은 먼저 눈이 내림으로 설악이라고 설명했다. 고갯마루 돌 위에 당군보다 먼저 나서 마한을 직접 봤다. 영랑과 함께 용왕궁전에서 논일고 또 술을 마시며 인간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 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목으로 쓴 흔적이 생생하니 오래되지 않은 글씨가 분명하다. 세상에 신선은 없다. 놀기 좋아하는 자가 장난 삼아 썼을 것이다. 윤 4월 20일 서울에 돌아왔다. 모두 계산하니 산으로 향한 길이 485리이고 바다로 향한 길이 274리이며 평지로 향한 길이 937리였다.